심리로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자, 껍데기는 가라 4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특집으로요. 국가폭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들 해서 80년대부터 쭉 국가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보고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싸워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좀 공교롭게도 우리 선생님은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고 저는 90년대 다니셨고 또 2000년대를 다니셨고 또 현재를 또 가시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 직접 목격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광주가 저희는 이제 뭐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였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대학에 들어갔던 이제 누나가 계속 광주 얘기를 하는데 안 믿었죠. 저기 또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저기 또 뻘짓한다 이런 제 생각들 가지고 안 믿었는데 또 막상 대학에 내가 들어가고 나니 또 이제 선배들이나 대자보라는 게 계속 붙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직면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꾸 도망치려고 하느냐 두 부류로 나눴던 것 같고 대학생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닐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심리학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팩트가 틀렸다라는 이런 쪽보다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게 사실이면 어쩌냐 이거죠. 무서운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어쩔 거야. 그럼 압력을 느끼잖아요. 도덕적 책임감 같은 거. 무고한 양민들을 이렇게 학살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의식이 강할 때라서 뭐 남일이라고 생각 안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이제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뭐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회피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아주 끈질기게 그 당시에 선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할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 어떤 외신 기자가 촬영한 테이프가 그렇죠. 나왔죠. 그게 이제 독일에서 방영된 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야 아마. 죽이는 장면을 직접 찍은 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2,000명 죽였냐 뭐 아니면 1,900명 죽였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국가가 그 군대를 투입해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피할 수 없이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광주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는 전체 대학생들이 인정하는 맞다. 양민 학살 맞고 범인은 이 신군부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80년대 대학생들의 삶이 광주에 의해서 규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치관, 세계관, 뭐 인생관. 네, 그게 거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소위 386 세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시절에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완수가 되려면 결국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광주 그 당시 항쟁자들의 염원이 실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민주가 약간 실현되는 정도, 자주는 뭐 전혀 실현이 안 됐고 통일도 오히려 지금 더 심해졌죠. 남북 관계가 악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광주가 미완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우리 세대한테는 상처고 그게 또 세월호로 이어진 거야라고 봐요. 그렇죠? 그 2000년대 학번들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광주를 처음 접했을 때 어땠어요? 저는 2학년 때 갔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근현대사 책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그때도 되게 충격적이긴 했는데 직접 가서 보면 진짜 뭔가 책에서 볼 때는 역사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현실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었구나 사람으로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너무 충격적이고 나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실 그때 세월호를 접한 것도 있었고 저도. 그 유족들은 작년에 처음 갔나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었고요. 작년에 아마 삭발하고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만나고. 네. 그리고 법원에 내려가면서 짬짬이 만나고 그리고 전화 통화 이제 어머니들하고 통화하거든요. 어머님들의 삶이 어땠는가. 한편으로는 단결될 수 있는 지금 세월호 엄마들은 그 어머님들이 좀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아직 미수습이 남아있지만 연결식은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희생자들은 좋은 절차도 못 밟아봤고 그냥 둘둘 말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엄마들한테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아직 밝혀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살아야 그나마도 저기 할 텐데 당신들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우리 저희들 가족들한테 건강 챙기라고 그래야 버틸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35년 동안은 못 참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진득하니 아니라 뭔가 깨우치려면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움직이고 저희는 움직이고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 분명 이거는 고립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외신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날리고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서만 날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해주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모든 희망이라 저희가 그냥 힘내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5.18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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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5년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더 많이 알았고요. 저희는 짧은 시간에 어쨌든 많은 희생자들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그런 참사가 안 오게끔 방지하고 싶다. 그리고 막고 싶다. 그런 역할들을 좋은 사람들과 서로 나눠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좀 손을 많이 잡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긴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걸 고쳐가지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생각할 건지 저희는 그게 더 먼저 왔었습니다. 5.18이 네, 선생님 그 이제 데모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게 굉장히 컸죠. 광주가 어쨌든 그 일단 국가 권력 또 그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권력이 우리를 통치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아주 싫어했고요. 그때는 아주 더 심했을 거예요. 지금 SNS라도 되고 막 예, 그 다른 때 인터넷 자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없었죠. 정말 고립되고 거기에 뭐 차단해 버리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야산으로 막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런 진실을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언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땡전 뉴스라 그랬어요. 9시가 땅땡 치면 전두환이가 나와요. 전두환 각하께서는 오늘 의시학회 뉴스가 항상 매일 전두환 각하께서는 오늘 하면서 막 칭찬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유인물이라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광주에서 죽였다 얘네가 이런 놈들은 나쁜 놈 이걸 가지고 들고 나가서 뿌리면 잡혀가서 맞고 구류 살고 구속되고 뭐 그랬던 시절을 한 몇 년 했죠. 몇 년 하고 겨우 이제 유골항쟁이 터진 건데 그만큼 광주 문제는 부채감이라 할까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부채감을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거의 다 떠안고 있었다. 딴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옛날에 80년대 세대들이 젊었을 때는 다 이제 진보 성향이었단 말이에요. 독재 정권에 반대하고 뭐 이런데 우리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중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서부터는 서서히 애들이 이제 보수화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도 갑자기 얘가 막 이제 저쪽 여당을 칭찬한다든가 약간 그쪽 얘기를 한다든가 내 눈치를 봐가면서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 30-40%가 변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세월호가 터지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진보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세대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는데 제가 이제 아는 옛날에 일반 평범한 그 시대 뭐 운동권 아니었던 학생들도 결국에는 이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오다가 이명박 박근혜 되면서는 지쳤다가 세월호로 다시 다 그래도 자기 포지션을 회복하는 마음속에 이제 꺼져가던 양심이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 그럴까요?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다. 하나로. 미완의 5.18이 세월호와 연결돼 있고 이 사건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이 곧 5.18을 해결하고 완결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90년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저는 이제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등록금 문제로 학내에서 이제 투쟁을 하다가
그 1학년 대학생이 저랑 같은 동기죠. 1학년 명지대생이 백골단에 둘러싸여서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4월 달이면 대학마다 다 등록금 싸움을 하거든요. 그때 등록금이 한참 막 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오르면 괜히 열받죠. 부모님 이제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등록금 보내줬는데 그걸 막 엄청 인상도 하고 또 그 제도 쓰지도 않아. 또 뭐 재단 비리에 쓰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록금 문제는 누구나 다 이게 뭐 생각의 차이 없이 같이 싸우던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도 동기가 대학생 새내기가.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학내 싸움에서 이제 강경대 열사라고 하는 그 싸움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고 그 현상 목격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5.18을 또 접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 세대들의 공통적인 인물은 강경대거든요. 그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지만 강경대 때문에 시작을 했다. 다 이런 세대예요. 그 강경대 문제 때문에 5월 달에 가두투쟁을 나가는 거예요. 종로를. 그때는 이제 집회 신고가 안 되니까 무조건 비밀로 이렇게 시간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왕창 딱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의 종로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흰색 장갑을 낀 사람이 이제 신호를 딱 하면 거리로 달려나간다. 그래가지고 6시에 딱 됐는데 30만 명이 모였네. 종로통으로. 어마어마. 네. 와, 그때 진짜 감동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막 경찰들이 막 있거든요. 이렇게 뿌락치를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경찰이 뭘로 이게 변장을 했냐면 바나나 장수로 변장을 했는데 그래서 리어커를 끌고 막 시민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뭐 하는 거냐 장수도 안 되게 막 그래서 막 행패를 부르는데 주변 시민들이 거기 위에 있는 바나나를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깽깽하고 이제 갔죠. 그런 장면들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게 역사인가? 이게 군중의 힘인가 이런 걸 막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기억이 저도 지금까지 좀 이런 이제 이게 공간에 남아 있게 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쇠파이프, 구타, 사망 이런 것들이 자꾸 저런 거 있잖아요. 자기화 된다 그럴까? 사망자는 이게 그 친구가 있는데 자꾸 자기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진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던 뭐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 아니었는가 싶더라고요. 90년대 학번들이. 자, 90년대 이제 그랬고요. 이제 2000년대로 넘어왔어요. 2000년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20대들이 2학년 때 지금 세월호가 사건 난 거잖아요. 그죠? 저는 1학년 때 그 사건을 경험을 한 거고 선생님은 직접 경험은 안 하시지만 하여튼 그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접 대학생인데 이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 대학생들한테 세월호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침에 수업 나가면서 뉴스를 하고 있길래 배가 침몰되는 게 보이고 근데 전원 구조래요. 전원 구조 됐네 하고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수업 들으러 가고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다가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실에서 누가 TV를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침에 전원 구조 된 게 전원 구조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봤는데 근데 왜 저렇게 울지? 하면서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세월호 그냥 뭔가 전원 구조라는 배가 보였고 그게 덜 구해졌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희생된지도 몰랐고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당장 학점 따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때 당시도 뉴스 제대로 안 봤어요. 뭔지도 몰랐고 뉴스보다 그때 막 알바하고 수업 듣고 막 이거에 너무 치이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다들 뭐 세월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과제하고 수업 듣고 막 시험 공부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 신경을 못 썼었고
그래서 더 알고 나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한 건 시험 공부? 수업 나 하나 잘 살자고? 라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충격적인 거예요? 네,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그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이기적으로 굴고 하나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더군다나 저는 그게 막 진짜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걸 좀 알고 나서도 제대로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게 그냥 제대로 알고 나서도 제대로 안 게 사실 광주 가서 알았어요. 이게 뭐 어떤 의혹이 있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그전에도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겠지만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기숙사에 살았고 TV나 이런 것도 거의 접할 일이 없었고 눈 뜨면 수업 들으러 가고 알바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냥 오며 가며 들리긴 하지만 그냥 뭐 그렇게로밖에 안 들렸었고 그래서 그냥 다들 세상이 시끌벅적한데 나는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번도 나가본 적은 없었어요. 뭐 집회든 문화제든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내가 좀 더 알렸으면, 내가 참사 당일 뭐라도 했으면, 그리고 하다못해 참사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냈으면 얘네가 그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계속 마음에 걸리고 부채감이 들고 그래서 막 대뜸 선배를 따라서 촛불문화제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한다고 바뀔까요? 나는 고작 해봐야 한 명에 불과한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배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애들이 죽은 거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네? 그게 너무 딱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세월호 활동을 얼떨결에 그렇게 막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공부하는 기분으로 하는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랑 국가가 그렇게 믿을 만한 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구나. 절대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발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기분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리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만 한다. 그런 기분도 많이 생겼었고. 근데 아마 20대들이 다 유사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저는 그래서 더 세월호 참사가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내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배에 있었어도 20년을 그 선생님들이 야 너 이거 해 했을 때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그냥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기만 해도 두드려 맞고 그리고 그 다 똑같지 않나요? 맞아.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당연하죠. 가만히 있으라는 뭐 이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맞아. 그리고 막 애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하면 왕따 당하고 이런 거 다 보는 시대에서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 하고 애들이 다 같이 있는데 나는 그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에라도 바뀌지 않으면 나는 정말 너무 끔찍해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눈 감고 외면했는데 이제 딱 정면으로 봐버렸으니까 정면으로 봤는데 내가 여기서 나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외면해도 전혀 안 행복할 것 같고 이미 내 문제가 된 거라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그나마 상처가 치유가 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피한 거잖아요. 맞아. 피하는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직면하고 용감하게 이쪽으로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진 거죠. 어머님은 그 봉화시잖아요. 네. 고향이. 네. 뭐 박근혜도 찍으셨고 박근혜는 아직 아니 그렇게 이게 어쨌든 뭐 좀 직접 피해를 받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급격하게 지금 이게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후 국가를 바라보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지켜본 정부는 그리고 국가라는 거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보는 그런 투명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벽을 싸고 자기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만을 꽉 채우고 있어서 우리가 뚫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고 아주 먼 거리의 사람처럼 그냥 구경하는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봤거든요.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했을 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을 때 저희는 그거 믿지 않았어요. 정부 정말 믿었거든요. 그 믿은 그 순간까지도 제 자신이 엄청 화가 났었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고쳐보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오히려 더 우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이 좀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 오로지 그 한 마음이에요. 그냥 아 정말 네 자식이 이렇게 죽었으면 니네는 가만히 있을 거니? 그리고 또 막 돈을 흔들었을 때도 난 내가 내 돈 주고 내 버는 것까지 줄게. 그럼 네 자식 놀래? 나 막 이런 마음 그렇게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정말 극하게 야 내 그 돈 줄 테니까 우리 애 살려와라. 정말 돈 그냥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 들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보는 눈에는 서로 그냥 안쓰럽고 정말 아기를 놓쳐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저 역시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정부가 저렇게 끝까지 없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리고 피해자들을 점점 더 나쁘게 우렁 속에 빠지게 하는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 또 내 가까운 아이들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내 스스로가 내가 늙어서 우리 아들을 앞세웠는데 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남한테 비판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걸 행동하면서 그랬어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려도 우리는 그 고통 이기는 부모다. 나는 그리고 엄마다.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이 길을 가라라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너도 가봐라 그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거 살릴 수 있었는데 정부만 믿고 있다가 더 놓쳤다는 거. 그래서 절대 그냥 두진 않을 거고요. 꼭 어디 선까지는 모르겠어요. 100% 완벽하게 진실규명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시스템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저희는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 아이들 친구들 선생님들 일반인들 아직 9명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다 돌아왔어야 될 아이들을 지금까지도 정부가 조작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런 시간들을 끌었다는 거에 되게 화가 나고요. 근데 뭐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그 세월호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월호와 이제 광주 5.18이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다 이런 제 이제 글을 썼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세월호 같은 5.18 이제 학살극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한테 정신적으로 어떤 상처가 생기느냐를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우선 첫째는 국가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웃 사람이 폭력을 나한테 가했으면 응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웬만하면 법에 호소를 하든 뭐 경찰을 부르든 응징 가능합니다. 복수도 가능하고 근데 국가가 그렇게 폭력을 자행하면
국민들 무력한 국민들 막막할 것 같아. 막막하죠. 네. 권력, 힘을 가진 존재. 그래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이제 유발되죠. 국가 폭력에 대한 공포. 그래서 세월호가 이게 국가가 저지른 어떤 학살극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사실은 세월호 사건의 동력은 떨어졌어요. 왜냐면 무서워지는 거죠. 그 순간. 아 이걸 규명하려면 이거는 크겠구나 싸움이. 청와대를 뒤져야 되고. 그렇겠구나. 이건 아닌데 이건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월호가 터지고 제가 택시 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택시기사하고 몇 가지 얘기했더니 무서워 죽겠대요. 기사가. 너무 무섭대요. 세상이. 세상이. 네. 정권도 무섭고 세상도 무섭고 너무 무섭대. 사는 게 살이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주변에서 그때. 이민 얘기. 이민 얘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한테 큰 상처, 국가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상처고 두 번째 상처는 후회와 죄책감이죠. 그럼 뭐냐면 야 이런 사건이 과연 그냥 우연히 터진 사건이었을까? 나한테도 책임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 사회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좀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면 5.18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터진 거란 말이죠. 이 썩고 부패하고 병든 세상을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곪다가 이런 참사로까지 터진 건데 거기로부터 느끼는 후회와 죄책감이 또 따라오죠. 그리고 막상 세월호는 또 뭐가 문제냐면 생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TV를 통해서. 네네. 배가 뒤집혀서 가라앉고 있는 게 시시각각 보도가 됐어요. 다 봤는데 그때 그 답답함이 있죠. 꺼내줄 수 있지 않냐 저거 어떻게든. 그러게. 뭐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될 것 같은데 그냥 막막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던 뭐 부모님들의 심정은 더 했겠지만 온 국민의 심정도 비슷했다고 봐요. 저게 가라앉는 걸 그냥 속수무책으로 봐야 되는 거. 그렇죠. 더 이상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믿었던 또 죄책감도 있어요. 쟤들을 안 믿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저 애들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구조를 시작했을 텐데 그래도 믿고 설마 애들은 살려내겠지라고 믿었던 게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이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생기고 하여튼 그런 데서 오는 후회와 죄책감이 굉장했죠. 그래서 그때 세월호 참사 이후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아이를 영장 앞에서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죄책감. 이게 이제 부채감이죠. 이제 장기적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력감. 국가폭력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가 속수무책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됐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데서 오는 무력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건 해결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심각한 무력감이 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명박 박근혜의 장기 집권과 그로부터의 세월호 참사가 겹치면서 또 세월호에 대한 반전 초기에는 해결할 것처럼 여론이 모아지다 갑자기 여론이 이제 역전되는 걸 경험하면서 무력감이 극심해졌다. 네. 이제 현 정부가 이 사건의 엄중성을 생각해서 그냥 그래 내 측근이지만 자를게 이렇게 나왔어도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세월호의 이제 유가족들을 공격할 때부터 이미 이제 이 사건은 성격이 달라졌다. 국가폭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노. 엄청난 분노가 이제 유발되죠. 정권에 대한 분노, 반민중적인 이제 정권, 그다음에 이제 학살자들에 대한 분노, 혹은 병든 세상에 대한 분노까지 이렇게 분노가 막 표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향할 때가 있잖아요. 정당한 창에서 터지지 못하면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자살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쌍용 노동자들도 자살을 많이 하셨고 세월호 때 구조하셨던 왜 그분이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 근데 이 사실은 분노가 터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니까 그걸 자꾸 터지지 못하게 막으니까 분노가 자기 공격으로 가요. 그럼 자살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 분노가 또 우리를 완전히 망쳐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분노의 물꼬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분노를 유발하죠. 이런 정도의 트라우마가 이제 쭉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정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떠안고 망가지는 하루하루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는 그때는 정말 옛날이란 느낌이잖아요. 그나마 80년 그때는 군부 독재 시기고 뭐 어쩔 수 없었지. 근데 21세기 최첨단 시대라고 하는 지금 눈앞에서 그걸 딱 봤단 말이지. 이게 안 맞는 거 시대랑도 안 맞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와서서 이게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했던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민중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하여튼 문제가 있어도 구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놈들이 그런 정도의 실력도 없었다는 것이고 뭐 실력이 있는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인 거죠. 21세기에 외국인들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걸 거예요. 뭐 어떻게 저런 그래도 투표를 통해 당선된 군부 독재도 아니고 저런 정권이 저렇게 애들을 죽게 놔뒀을까? 혹은 뭐 더 파헤쳐야 되겠지만 저지른 데 책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무능력해서 정말 못 살렸다 쳐도 그것도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런 놈들이 정권을 잡았냐는 거죠. 선박 하나 구조 못하는 놈들이 무슨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몇 달 전인가요? 한국의 행복지수 막 체크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00몇십 거의 하위권이죠. 세계에서. 저는 이 세월호가 결정적인 또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요. 설문조사에서. 그래요. 불행한 거지 행복도도 아니고 그냥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냥 전 사회적인 문제다. 한국 사회에 던져진 충격이 그냥 어떤 부분이나 부문에 가해진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가해진 충격이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제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니까 또 희망도 받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희망도 받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이제 어떻게 이겨 나가시고 있으신지 좀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고 20대는 어떻게 이겨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20대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가폭력에 맞서는 20대의 자세. 이전까지 지내면서 항상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내가 보는 거에 눈 돌리고 있으니까. 근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도 많이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하기로 마음 먹고 작년부터 제가 한신대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장을 했어요. 혼자 시작했는데 혼자 대뜸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슬퍼하고 이건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해서 뭐해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혼자 생각한다는 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한 건 내가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 내가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라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사실 하기로 결심한 후부터 그전에는 되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눈 돌리고 막 이런 게 심했는데 하기로 딱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오히려 뭔가 되게 행복하다 표현하면 되게 이상한데 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좀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서 좀 뭔가 오히려 항상 내가 더 힘을 받는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이제서야 정말 제대로 사는 기분도 느꼈고 그래서 좀 다들 막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처음부터 대단한 걸 하진 못했거든요. 나도 많이 그때 바빴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도 다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막 리본 같은 거 막 들고 다니시다가 제일 쉬운 건 일단 내가 먼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거. 곳곳에 리본을 붙여서 아직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구나를 주변에 상기시키고 더 나아가서 리본 주머니에 몇 개 좀 들고 다니다가 막 친구들한테 주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좀 더 시간이 되면은 광화문 광장이나 안산도 와서 가족분들 얘기도 듣고 들은 것들을 막 오늘 막 이런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방송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주변에 알려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더 시간이 되시면 아예 막 자리 만들어서 야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점점 그렇게 늘리다가 문화재도 꼬박꼬박 오다가 하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 삶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는 분명히 이런 잘못된 구조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요즘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또 계속해서 세월호를 지우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 정부가 보여줄 텐데 뭔가 사실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좀 저는 분명히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도 정말 평범했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돼서 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있었고 총선에서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4월 16일 비가 오는 와중에 비를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까지 야 보이지도 않는데 집에 갈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시던 분이 야 우리가 이걸 보러 왔냐고 그냥 하나의 점이 돼서 같이 있으려고 온 거지라는 얘기가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같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의 일이 특정한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녹여내서 함께하면 분명히 희망은 있고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그렇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대학생이네요. 네. 그래서 미래가 장장한 게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뭔가 이렇게 기쁨, 행복, 뭐 그죠? 그런 이게 직면해서 그렇죠.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니까 비로소 해방감을 본다 느끼는 거죠. 그 피하고 도망칠 때 느끼는 쫓기는 삶에 자유란 없죠. 행복도 없고 도망자의 삶일 뿐이죠. 결국 문제에 맞설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같은 시간이 되면. 그래서 20대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네요. 직면하고 결심하고 같이 행복하자 이러면 되겠네. 어머님은 이제 어떻게 지금 제가 딱 보기에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앞에 있어요.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이 제일 강고하게 싸우시고 제일 단결해서 싸우시고 또 제일 정확하게 보시고 또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서 지금 본의 아니게 제일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포부로 싸우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역시 빠질 수 없는 정부의 배신, 배반 그리고 당했다 이런 거에 비통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나 자신한테 화가 났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냥 같이 잘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죄책감 그리고 부모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너무 깨우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너무 평범하고 그랬던 분들이 정부에 배반당했다는 거에 일단 직시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 분노들이 그 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마음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울고 화나고 욕하고 뭐 이게 떠나서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까지 본다고 얘기했고 안전 사회까지 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헛되지 않은 죽음을 만들려면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새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린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다 우리 아이들처럼 지켜보고 있고 같이 함께 한다는 거. 앞으로도 우리가 끝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 있고 우리 애들 친구들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너 다 지역은 틀리지만 그런 아이들이 웃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낱낱이 좀 밝혀지는 정부 베일에 쌓여있는 정부를 저희는 꼭 펼쳐보고 싶습니다. 왜 덮으려고만 하는지 왜 감추려고만 하는지 왜 그때 그 중요한 골든타임 시간에 그 수많은 국민들을 버렸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거기 세월호 속에 국민을 버리고 있는지 말로만 건져준다 꺼내준다 돌아오게 해준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쓰고 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 수상시켜 놓고도 반성 없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을 능멸하는 짓을 했고 그거를 국민들이 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국민들도 느낀다는 거니까 많은 발전을 갖다 준 거고요. 그리고 이 투표 문화 제가 그 선관위까지 갔었거든요. 네, 가장 흐뭇했던 건 처음으로 투표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우리 아이들 16파범도 있었고 97년 98년생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맙다 그리고 축하한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봤거든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거는 뭐 순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살 나라고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저기에 내가 조금씩 바뀌고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움직여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세상보다 나도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 나도 주권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 자체가 그래도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이들 의견을 들어주는 어른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보면 서로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들 무시하고 부부들끼리 싸움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 의견을 참 많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자식들한테 희생을 하는지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지 아이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서로 사랑한다 눈빛 교환하고 만져주고 두들겨주고 응원해주고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까지도 스스로가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감정 표현도 중요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나한테 오는 거 가는 거 서로 나눠주는 거 그런 걸 많이 발전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했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긍정적으로 가장 큰 힘은 긍정적인 거 끝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를 국민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힘이 그거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약간의 발목 잡힌 느낌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래 그만큼 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만큼 했으면 됐어. 서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힘은 한 곳에 아이들 모아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산이라는 곳이 아픈 곳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주고 뭐 힘든 피해 구역이기도 하지만 트라우마까지
다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안산에 한 번 더 와주고 그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런 현장 어느 곳에서나 그걸 느낄 수 있지만 가장 큰 어른들의 이익 때문에 가게 된 그런 희생이 이제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 격려를 넘어서 희망하는 분들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앞에는 언제나 가족들이 먼저 있을 거고요. 저희가 가면서 힘든 그 걸음걸음마다 늘 에너지를 채워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아이들 위해서 부모님들이 갈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내 자식한테는 이런 일이 서로 안 생깁니다. 어쨌든 정부의 무능함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폭력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게 마지막 주제였는데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네요. 생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폭력에 대처할 것이냐. 우선 새누리당과 정부 쪽은 이제 빨리 이걸 수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진 거를 그냥 매 맞고 빨리 끝내야지 그걸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국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진실은.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질 수 있고 설사 정권이 안 바뀌면 그 다음에는 또 정권이 안 바뀌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또 언젠가는 밝혀지죠. 그때의 죄는 더 커진다는 거죠. 복리로 쌓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다 털고 끝내자 하는 충고를 하고 싶고 근데 말 안 듣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심리 상적 상처와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면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심리적 상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의 원인부터 규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상담받으러 와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뭐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지부터 규명을 한단 말이죠. 그게 원인 규명인데 지금 문제는 이 세월호 사건이 원인 자체가 규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죄 없는 아이들이 무더기로 지금 이렇게 하늘로 갔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원인 자체를 규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명이 안 되면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살인해서 누가 죽인 건지 병으로 돌아가신 건지 뭘 알아야 아버지를 묻어드리고 이제 이별을 할 거 아니에요. 쉽게 하면 하늘나라를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 그런 건 우리가 숱하게 봐왔지 않습니까?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 안 되면 해결할 때까지 그걸 잡고 놓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빨리 이 사건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들하고 이별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또 충분한 애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부터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일단 지금 최우선 과제다. 우리 국가에서 뭐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도 됐으니까 이 문제를 정말 중심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이거 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이 세월호 사건이 겪은 분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바꾸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없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번 선거는 시작일 뿐이지 아직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뭘 바꿔야 되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더 이상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돈을 목적으로 돈에 끌려다니는 돈의 노예 같은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이 사건도 돈 밝히는 정권, 네?
돈 밝히는 정권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래서 과적도 했고 돈 더 벌려고 그다음에 구조할 때도 돈 들까 봐 늦게 했고 뭐 등등등 돈이 안 얽힌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선장도 돈을 적게 받는 비정규직이라 직업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먼저 살려고 도망쳤고 뭐 이제 진상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사람의 목숨은 언제라도 돈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러니까 돈이 아닌 정말 의의를 쫓고 정의를 쫓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의인이 존경받는 세상,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간단한 거죠. 사실은 소득 격차 해소하고 안전망 확보하고 두 가지만 돼도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정권이 물론 잡고 있는 한 안 되겠지만 이제 정권 교체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직업의식과 삶에 대한 정말 긍정적이고 건전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된다면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하려고 다들 애쓸 겁니다. 국가도 뭐 해경도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과적 같은 것도 하지 않겠죠. 또 선거에 이용하려고 배를 어떻게 하는지 또 뭐 이건 추측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끝까지 해내서 완결 지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나는 거고 이 사건으로 일단 세월호는 마무리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광주가 끝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그 근저에는 결국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제 계속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가 종북몰이에는 취약하지 않았다. 종북몰이가 들어올 틈이 없었죠. 틈이 없었다 별로 다행히. 그게 만약에 영종도 근처라든가 이런 데서 했으면 몰라요 또. 그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요 싸움. 우리나라는 종북몰이가 들어오면. 근데 이게 종북몰이 들어오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그걸 하다가 이제 오히려 새누리당이 손해를 봤는데 이제 그나마 이런 것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해야 됩니다. 불리하면 종북몰이 하는. 자 어쨌든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이제 유족들의 한도 풀리고 쉬실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고 나중에 아이들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도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세월호, 5.18도 다 해결이 되고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사회 제도 문제, 사회 어떤 뭐 문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계속 하나의 그 사안이 마무리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야 갈 길이 멀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또 우리가 하나의 또 공동체가 됐으니까 네. 거기서 느끼는 아까 그런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 자세 아닐까 싶은 겁니다. 예. 사실 저 책을 읽어보니까 북유럽이 한 세대 정도의 이 시스템을 전환해서 복지국가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전만 해도 그 직업에 귀천이 있고 사람을 돈 갖고 막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세대 만에 복지 시스템으로 사회를 다 바꾸고 나니까 한 세대 만에 그렇게 싹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해도 존경받을 수 있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대요.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뭐 저는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뭐 미국의 버니 샌더스도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말고 행복으로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회 모델을 좀 바꾸자. 지금까지 너무 돈을 쫓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착각이지만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심은 결국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그 해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가서 그걸 해결할 때 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급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매일같이 벌어도 힘들고 오늘 저녁에 쌀이 떨어져. 이게 가장 힘든 상황인데요, 국민들은.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쪽에 옮기면 돈을 얼마 벌고 이쪽으로 옮기면 얼마나 늘리고 부동산은 얼마나 더 저기라고 이게 먼저 있던 사람들이라 그 밑바닥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픈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울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국민이다. 나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보기 때문에 그 본 거 외에는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금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넓게 본다면 이분들을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 힘들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도 몇만 원 받고 움직이고 나오고 막 예비군 옷을 입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야 될 분들이 보면 국가로 인해서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움직이고 만들고 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장애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도 누구 하나 이렇게 거두다 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에는 당신들이 외로워가지고 밖에 나와도 누구 하나 이렇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존경의 눈빛을 안 보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좀 많이 차가운 눈으로 돌렸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부에서는 이런 힘든 분들을 이용해서 진짜 최저 금리를 주면서 내보내도 좋은 데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벌고 얼마나 힘든 그 세금을 냈을 때는 서로 잘 살려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그 마음으로 나눈 거잖아요. 미래 세대까지 이게 어른들이 아껴서 잘 저기해야 되는데 의외로 또 막 엉뚱한 데다가 막 폭탄을 날리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가장 심했던 거 사실 저희는 국민들 세금 하나도 온 거 없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우린 돈 다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저희 소송으로 갔습니다.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위 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오히려 저희를 아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세월호 올리면서 진상규명되면서 그리고 가족 품에 다 돌아올 수 있게끔 국민들이 염원하는 그대로 그리고 맹목적인 부모의 그대로 그리고 희생자를 애도해준 모든 그 마음 그대로 저희가 사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까지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막지 마시고요.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 가족들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춥고 덥고 이 밖에서 우리 어버이들이나 탈북하신 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이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좀 빨리 만들어야 되고 안타까웠어요.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분들이 없는 세상, 진상이 규명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게끔 다들 함께 동참을 합시다. 동참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겁대기는 가라 사회 2부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단원고 영숙군 어머니 공미아님하고 또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대학생준비위원회 단장 장은하 단장님, 김태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